자, 그러다 보니까 가 조금 힘든 이강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가 어마어마하죠.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었고 챔스 결승에도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주전에서 밀렸죠. 특히 챔스 토너먼트에서는 딱 19분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강인 선수가 도대체 왜 주전에서 밀렸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은 이강인 선수를 까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강인 선수를 고평가해온 사람으로서 대체 왜 밀린 걸까를 깊이 탐구해보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강인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꼽힐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영상이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만들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 축구에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뽕 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뒷공간 침투. 자,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윙으로 뛸 때 볼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루 패스를 찌르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더 직선적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는 공격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 자리에 흐비차, 바르콜라, 두에 이렇게 볼 없이 뒷공간으로 침투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더 써요. 그래야 공격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윙 자리니까 침투하는 거 중요하지. 강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도 되니까 거기 서면 돼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리의 3미들도 다 뒷공간 침투가 됩니다. 특히 비티니아, 네베스는 겁나 빠르고 파비안 루이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기동력이 좋아요. 알맞은 타이밍에 침투가 돼. 그리고 파리는 심지어 양쪽 풀백도 미친듯이 뒷공간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축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해요. 그러다가 타이밍이 맞으면 아무나 뒷공간으로 뛰는 거야. 그러면 상대 입장에선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스위칭하는 거 따라다니다 보면 수비 조직이 조금씩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어딘가에 생겨. 그러면 찬스가 나. 파리가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리그 탑 팀들의 체계적인 압박을 뚫어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 침투가 조금 힘든 이강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파리가 좀 이상한 거긴 해요. 왜냐면 그렇게 모든 선수가 뒷공간 침투도 되고 패스를 찌르는 것도 되는 그런 팀은 없어. 아무리 탑팀이어도 뒷공간 뛰는 선수 따로 있고 패스 찌르는 선수 따로 있다고. 파리는 진짜 현 시점 유럽에서 가장 주전 먹기 힘든 팀이야. 전진 드리블. 자, 드리블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을 지키는 드리블, 두 번째는 상대를 돌파해서 전진하는 드리블. 자, 이강인 선수는 볼을 지키는 드리블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죠. 근데 돌파하는 전진 드리블 전문은 아니에요. 물론 대표팀에서는 상대 수비가 2명 있는데도 과감하게 돌파 시도를 하긴 하지만 파리에서는 그렇게 자주 시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강인 선수랑 오른쪽 윙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들은 드리블 돌파를 자주 하고 또 잘해요. 세리에 MVP 출신인 흐비차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르콜라도 돌파 시도 많아요. 그리고 누에라는 05년생 선수는 드리블 돌파가 진짜 개쩝니다. 이 선수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엔리케 감독은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인 선수보다 그런 윙어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파리의 3미들도 돌파 후 전진 드리블이 좋다는 거예요. 강인 선수가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볼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느낌이라면 그 경쟁자들은 더 과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공격 속도를 높이는 느낌이에요. 공격 속도를 높인다? 엘리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우리 한국 축구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우리 대표팀과 다른 대표팀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스프린트 같은 건 많이 뛰었어. 근데 전진 드리블 횟수가 꼴찌에서 2번째였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안컵에서도 꼴찌에서 4번째. 월드컵보다 약한 팀들 사이에서도 완전 하위권인 거야. 협회 내부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자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을 다 조사했대요. 근데 다 마찬가지. 자, 결론이 뭐예요? 세계 탑레벨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차이는 전진 드리블 횟수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선수들이 전진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해야 월드컵이나 유럽 축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6, 8, 10. 자, 미드필더는 흔히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6번 역할, 8번 역할, 10번 역할. 쉽게 말해서 수미, 중미, 공미예요. 자, 이강인 선수는 공미죠. 물론 중미, 수미 자리 다 소화 가능하긴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면 공미에 가까워요. 자, 근데 엘리케 감독이 주전으로 쓰는 3미들을 보면 다들 6번, 8번, 10번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다들 6번이나 8번 역할이 전문이긴 한데 10번이 갖춰야 할 박스 침투라든가 수루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물론 이강인 선수보다 창의적인 패스를 넣는 능력은 떨어지죠. 근데 앞에 3톱들이 창의성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좀 카바가 됩니다. 자, 이렇게 3미들 각각의 선수가 6번, 8번, 10번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기적인 스위칭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나가고 누가 뒤에 남든 팀의 밸런스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아. 자, 그런데 공미 성향의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 지금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막 스위칭하다가 나머지 2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가 버리고 강인 선수 여기 혼자 남는다? 그러면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으로서는 지금처럼 유기적인 스위칭 전술을 쓰려면 다기능적인 미드필더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비티니아 네베스는 정말 빼기 힘든 게 풀백들이 공격 나갔을 때 그 자리 커버도 돼. 수비를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압도적으로 빠르고 민첩해요. 중원에서 볼 다툼하면 다 가져와. 거기다가 볼도 잘 차고 체력도 좋아. 체력이 얼마나 좋냐면 강인 선수가 중미로 뛸 때 영향력이 닿는 범위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비티니아 네베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 진짜 감독이 안 쓸 수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사실 그나마 강인 선수가 노려볼 만한 자리가 파비안 루이스 자리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강인 선수보다 좀 더 중앙 미드필더스러워요. 아마 엔리케 감독은 공격적인 3톤 밑에 공미 성향의 강인 선수까지 넣으면 팀 전체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루이스가 들어가면 전체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거지. 자, 그리고 루이스가 느려 보이긴 하지만 나름 몸에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량도 많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 침투해서 마무리가 돼요. 절대 만만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괜히 스페인 대표팀 주전이겠냐고. 아, 진짜 빨이 너무 빡세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3미드를 썼을 때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선수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비 적극성. 예전에 벨기에 하브리그에서 코치를 하던 일본인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 선수들은 상대의 공을 뺏어내기 위해서 몸싸움을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일본 선수들은 압박을 하다가도 공 가진 선수 1m 앞에 멈춰 선대요. 그게 유럽과 아시아 축구의 차이래. 근데 제가 파리의 주전 선수들과 강인 선수를 보면서 그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의 수비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공 가진 상대한테 깊숙이 몸을 넣어서 공을 뺏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끔 그렇게 못하고 그냥 거리 유지만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강인 선수의 오른쪽 윙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경쟁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몸을 깊숙이 넣어서 볼을 뺏어 와요. 이강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저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가진 무기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파리 스쿼드 안에 다비드 실바가 있었으면 엔리케가 주전으로 썼을까? 왜냐면 다비드 실바는 비티니아 네베스보다 명백히 느리고 또 파비앙 루이스보다 덜 중앙 미드필더스럽고 활동량도 적단 말이에요. 근데 주전이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실바를 벤치에 앉히고 지금 같은 축구를 했을지 아니면 실바를 주전으로 넣고 조금 덜 다이나믹한 축구를 했을지. 근데 그 다비드 실바인데 어떻게든 주전으로 넣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인 선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타고난 능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인 선수가 차라리 자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다비드 실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볼을 더 잘 소유하고 더 센스 있고 더 침착하고 더 섬세해서 경기를 이기게 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독이 팀 전체의 컨셉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강인 선수가 제일 잘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팀에서 공미로 뛸 때. U20 월드컵 대표팀이 그랬고 마요르크가 그랬고 지금 대표팀이 그렇죠. 강인 선수의 수루 패스 받을 선수가 침투해주고 또 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박아줄 공격수 앞에 놓고 또 강인 선수 옆에 수비해주고 볼 공급해주는 미드필더 놓고 그런 느낌. 물론 요즘 빅클럽에서 그런 축구를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크면 거기 어느 정도 맞춰줄 거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왜 주전에서 밀렸는지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파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제일 센 팀이에요. 챔스 결승 간 걸로 증명했잖아요. 자,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가지수의 축구가 있습니다. 강인 선수가 만약에 다른 팀 가서 잘 맞는 감독, 잘 맞는 동료들 만나면 지금 실력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아스널 이적설이 많죠. 그리고 뭐 나폴리도 강인 선수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강인 선수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딜 가든 주전 자리 꿰찼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은 충분해요. 팀만 잘 만나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